자, 우리 인사하고 강의를 삽시다. 자, 얼굴 보시고 일동 차렷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동영 모의고사 해서 우리 여러분들 1회부터 일단은 쭉 진행할 건데, 일단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우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실강 듣는 친구들은 1교시 우리 2시부터 시작합니다. 딱 2시부터 43분간. 자, 일단 문제 드리고 그 다음에 OMR 카드까지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 43분에 시험 종료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채점하고 검토할 시간, 그럼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리고, 자, 일단은 그 뒤에 우리 2교시부터 해설 강의 진행할 거고, 중간중간에 보충 자료가 조금씩 나갈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인강 듣는 친구들 관련해서 교재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마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일단 이 책으로 진행하라는 거고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풀어본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 어렵다. 일단 김종욱 거는 일단은 딴 선생보다 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평이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 난이도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24년도 1차하고 2차 우리 여러분들 시험제도가 바뀌고 나서 22년도 1차, 2차, 23년도 1차, 2차, 24년도 해서 총 6차례 있었죠. 6차례 있었는데 22년도 1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험제도가 맨 처음에 바뀌는 첫 해 시험이라서 그때는 통상적으로 그게 어느 시험이든지 만약에 여러분들 대입 입시 제도가 처음으로 바뀌었다. 그럼 수능을 맨 처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출제기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어렵게 출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 어느 시험이든지 바뀌면 바뀌는 첫 해 시험은 일단은 출제기한 입장에서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2년도 1차 시험은 그거는 빼고 22년도 1차 시험은 상당히 좀 쉽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또 22년도 1차 시험이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는 시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헌법 과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22년도, 21년도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최종에서 고배를 마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발표하고 뭐야 최종에 떨어졌네. 그러면 다시 22년도 1차 시험 봐야 되는데 헌법이 들어갔어. 헌법 공부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헌법 실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또 최종에서 22년도 1차 시험 필기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이 좀 있었고, 그래서 22년도 1차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22년도 2차 여러분들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22년도 2차 시험 문제 지랄같이 출제해가지고 경찰청 인재정책회 거의 테러 당했죠. 인재정책 개장이 잘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2년도 2차 시험은 일단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라서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래서 각 청마다 커트라인이 거의 60점대 중후반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23년도 1차 여러분들 22년도 2차에 잘못해서 개장이 잘릴 뻔하다 보니까 인재정책 개장이 잘릴 뻔하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23년도 1차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23년도 1차도 일단 빼고, 그럼 여러분들 22년도 1차 빼고 22년도 2차 극강 난이도 거의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다 그러면 수능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럼 교육과정 평가원 당연히 사표 내고 빤스로 나고, 교육부 장관 당연히 여러분들 대국민 사과해야 될 텐데 하여튼 경찰청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1차 너무 쉽게 나왔다. 물시험이다. 그래서 그거 빼고, 자 그러면 23년도 2차, 24년도 1차, 24년도 2차 요 세 개 시험이 우리 시험을 판가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작년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요게 이제 올해 1차 시험 판가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에 1차하고 2차가 커트라인 대충 알 겁니다. 서울청 기준으로 해서 작년 2차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서울청이 72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문제당 1점으로 했을 때 72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서울청 틀리는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 그럼 28개 틀리면 합격한다 그 얘기죠. 남경입니다. 그 다음 여학생은 각 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개에서 12개. 남학생보다 커트라인이 플러스 자 10개에서 12개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학생이 틀려야 되는 개수가 그러면 일단은 한 18개에서 16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청은 여러분들 조금 특수한 지역입니다. 서울청 일단 전국 티어의 성격, 전국구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1차하고 2차가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매년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 3월 달에 있고, 자, 그 다음에 경관 시험이 7월 하순에서 8월 초, 보통 이제 7월 말이라고 해볼게요. 7월. 이때 시험이 있다 보니까 경관 시험, 지금은 이제 경희청으로 바뀌었는데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자,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의고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서울청 같은 경우는 경희 채용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거 여기 응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체력이나 면접장 가실 생각이 없으면서. 그럼 이 친구는 대부분 어디서 공부하냐 그러면 서울 신림에서 공부합니다. 서울 신림에서. 보통 이제 경희 채용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보통 원서 접수하는 인원 티오를 보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한 2,500엔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허수가 대부분입니다. 거품이 껴있고 그러면 실수요자가 한 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요자가 한 500명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 서울청에 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차 같은 경우도 서울청이 다른 경기 남부청이나 거기보다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3개 정도 좀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23년도 1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서울청은 조금 그런 특수성이 있다. 남학생 여학생 일단 요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우리 24년도 1차 시험에서 서울청이나 경기 남부청이다 그럼 남학생 기준으로 70점대 후반 78점에서 76점 이렇게 되고 여학생 거기다 10개 더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년도 2차 시험이다 그러면 24년도 2차 시험은 또 경찰학이 그지같이 출제됐죠. 정말 어렵게 거의 뭐 그냥 불시험 나와가지고 또 경찰학 선생님들 또 쇼잉했죠. 경찰청에다 뭐 행정 뭐 정보공개 청구한다 말도 안 되는 쇼잉했는데 일단은 경찰학이 너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작년 2차 시험 같은 경우 서울청 기준에서 70점대 초반 72점 해서 일단은 70점대 초반에 각 청마다 남학생들이 커트라인 형성됐고 여학생들이 여기서 10개에서 12개 추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25년도 1차 시험 기준으로 직전에 3개 시험 그러니까 24년도 2차 24년도 1차 23년도 2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문제 좀 어렵습니다. 커터라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요걸 일단 감안하시고 그래서 요 난이도는 24년도 2차, 24년도 1차, 23년도 2차 요거 기준으로 해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각 회마다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고 출제 경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시험이 매 시험마다 출제 경향하고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시험 봐보고 저렇게도 봐보고 좀 평이한 문제도 봐보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봐보고 그 다음에 출제경 예상치 못하게 좀 이렇게 나오네. 다양한 방면에 훈련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각 회마다 여러분들 다양한 스타일로 일단 경험을 할 겁니다. 경험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선생님 제가요 자 서울청인데 부산청인데 저 대전청 쓸 건데 제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돼야 자 일단 동형 모의고사 어느 정도 돼야 제가 합격권에 들까요 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각 회차마다 여러분들 자 난이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했죠. 출제 경향이 조금 다르고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 일단은 형사법과 관련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는데 내 약한 부분이 뭉탱이로 출제돼 버렸네. 나는 일단 총론에 죄수론 형벌론 나왔다. 그럼 너 뒤져. 근데 거기에 죄수론 하나, 형벌론 하나. 2개 나왔으니까 일단 제끼고 나는 학설 나오면 죽어. 근데 거기에 학설 3문제 나왔네. 사례 문제 나오고 그럼 3개 제끼고 그 다음에 나는 형사헌법 간다. 그럼 수사준칙 일단 제꼈거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나왔고 근데 단독 문제 하나 출제가 되고 사지선다거나 박스형에 거기에 하나씩 들어갔네. 와 그래서 일단 또 수사준칙 제꼈더니 문제 3개 나갔어. 그 다음에 난 전문법칙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제꼈는데 거기도 뭉탱이로 한 3문제 나왔다. 그럼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거고 본인이 약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변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동형은 한 과목씩 봅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3과목 보죠. 3과목 100문제씩 봐야 되는데 그게 뭔 차이가 있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출제위원들의 출제교사를 가장 신경 쓰는 게 첫 번째는 당연히 정답 10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 출제했는데 이게 수능이다, 사법시험이다, 혹은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정답 12가 걸렸다. 그럼 이게 치명적입니다. 직격탄입니다. 정답 12가 걸리면 예전에 여러분들 자 20년도에 2차 시험에 한국사에서 정답 12가 걸려가지고 그때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경찰청장님이 출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했어. 그래서 일단은 정답 12가 걸렸다 그럼 직격탄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가장 신경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적절한 변별력과 난이도입니다. 만약에 적절하게 변별력 난이도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 재작년인가 여러분들 모의평가를 봤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이게 무슨 킬러 문제 냈냐라고 해서 했더니 그때 어떻게 되냐 교육부에 여러분들 자 요 수능시험 출제하는 국장이 그냥 어떻게 되냐 인사조치당해서 징계 먹고 그다음 교육감 평가원이 사표 내고 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이도하고 적절한 난이도 변별력 갖추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해서 22년도 2차 시험에 경찰 시험에서 극강 우리 불시험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그때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그래서 일단은 출제 기간에서 크게 이제 2가지 좀 신경을 쓴다.
그래서 난이도하고 변별력 가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게 또 왜 그러냐 그러면 남경하고 여경하고 자 일단은 선발하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남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자 일단은 경쟁률이 거의 8대 1에 10대 1 정도 되죠. 근데 여학생들은 30대 1에서 50대 1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남학생들 한 15대 1, 여학생들 15대 1에서 20대 1 요 정도 해가지고 보통 이제 남학생이 예를 들어서 750명 선발한다. 그럼 여학생이 한 250명에서 3대 1로 맞췄는데 지금은 거의 한 5대 1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고수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계속 고수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계속 병목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커트라인 차이가 기본적으로 10개에서 100문제 기준으로 12개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차라리 이 시험 자체를 여러분들 다른 문제로 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 남학생들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맞춘다? 보통 적정한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게 우리 여러분들 한 80에서 85점이 가장 무난합니다. 85점에서 그럼 이건 난이도 벽정하다라고 하는데 남학생 기준으로 만약에 85점 맞춰버렸다. 그럼 여학생들은 커트라인 어떻게 되냐? 97점, 98점 맞아야 돼. 만약 세종청 같이 막 여러분들 한 3명, 5명 뽑는다. 그럼 98점 맞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2개 틀리고 실수를 하나 더 틀렸다. 그러면 그냥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 기준으로 커트라인 맞춰버리면 이거 여학생이 너무 올라가는데? 그럼 여학생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뭐가 돼? 와, 물시험이 돼버린단 말이야. 또 이런 비판을 받고. 근데 이게 여학생을 무시를 못해. 여학생 기본적으로 한 8,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학생 기준으로 커트라인 80에서 85점 맞추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여학생 기준으로 80에서 85점 맞추자. 적정하게 한 83점 맞추자. 자, 여학생 기준으로 83점 맞았더니 어떻게 되냐? 작년 2차 같이 남학생들의 커트라인이 70점 나와버려. 이러다 보니까 출제기관 입장에서 이것도 참 머리 아픕니다. 미치고 환장해. 그래서 걔네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폭탄 던져버렸잖아. 지네들이 출제 안 하고 원래 경찰청 인재정책계에 출제해야 되는데 하도 머리 아프다 보니까 걔네들이 중앙경찰학교 올해부터 이관해버렸죠. 그래서 올해 시험 출제는 중앙경찰학교에 출제합니다. 그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 시험 자체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커트라인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 근데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기한이 중앙경찰학교로 이관이 됐다. 그래서 중앙경찰학교 입장에서 처음 보는 첫 해 시험이 보다 보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어렵게 출제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정답은 몰라. 정답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걸로 말씀드리고 선생님 너무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작년 2차 시험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경찰학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조정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중앙경찰에 이관돼서 중앙경찰학교 거기에 인재 여러분들 선발 개장이 경정이죠. 경쟁인데 처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학생들은 점수가 여러분들 우리 70점대 후반에서 한 80점 초반 이렇게 일단 커트라인 형성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학생들이 여기다 10점에서 12점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커트라인이 한 90점 그러니까 88점에서 한 9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영은 자 일단 한 과목씩 본다라고 했고 실제 시험은 약간 뭐가 비슷하냐? 그럼 전국 모의고사 비슷합니다. 전국 모의고사는 3과목을 100분에 다 보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한 과목을 본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형사법에서 멘탈이 깨졌어. 그럼 요거만 나갑니다. 요거만.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 앞에 보는데 앞에 1번에 재용법 정주인데 기용, 디은, 디귿, 디귿, 미음 나오는데 계속 빡수야. 그 다음에 막 헌재팔로도 나오고 모르겠어. 그 다음 2번 보니까 막 듣보잡 학설이야. 뭐지? 틀렸어. 3번 보니까 갑자기 순서대로 안 나오고 막 재수로 나왔어. 모르겠어. 4번 보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강론의 배임죄가 나왔어. 5번 보니까 뭐지? 라고 해서 보니까 문서체에서 공원부가 나왔어. 그것도 박스형. 와,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서 멘탈 깨져버립니다. 그럼 이때 이 과목만 깨집니다. 과목만 깨지는데 3과목을 같이 봐버리면 만약에 앞에서 멘탈이 깨져버렸죠. 심적인 동요가 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뒷과목도 영향이 있습니다. 뒷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그럼 맨 뒤에 보는 과목이 처음에 멘탈을 흔들려가지고 깨져버렸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잔실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 맨 뒤에 과목은 여러분들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후다닥 찍어버려. 뒤에 보니까 경찰아 한 10문제 있는데 오씨 출제위원이 감독관이 뭐라고 하냐 5분 남았습니다 라고 나 마킹도 안 했는데 뒤에 10문제 남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막 빗사이를 막 가. 한 3분 만에 10문제 다 풀어버려. 그 다음에 2분 만에 마킹해야 되는데 중간에
형사법에서 중간에 10번에서 여기 자 점핑했거든. 근데 요걸 갖다가 모르고 해가지고 밀려 써버렸어. 또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거 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땐 각 회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얘기 꼭 하면 학생들이 한 2회차, 3회차 보고 점수가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도망가더라. 아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올해 1차 시험은 아니다. 올해 올림픽 정시도 필요 없어. 그냥 안 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부정을 해. 아 김종욱 시험은 시험 출제하고 관련이 없다. 버려. 절대 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못 먹어도 곱니다.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들 축구에서 백패스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절대 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절대 도망을 안 가는 게 여러분들 자 일단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일단은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약속을 지킬 거죠. 오케이 약속 지키고 그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점수가 한 80에서 한 85점 요 정도 나오면 꽤 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학생들은 한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그래서 한 85점 한 87.5 87.5에서 한 90점 92.5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다 선방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각 자 회차마다 점수가 조금 왔다 갔다는 할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자 실제 경찰 시험 3월 15일에 보는 경찰 시험은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학원에 뭐 해커스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미래인재 선생님이나 다른 학원의 선생님이 출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 시험일 뿐입니다. 모의 시험이 진짜 시험이 아니야. 그래서 모의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아이씨 어떡하지? 라고서 시험 날짜 다가오니까 막 불안불안하고 밤에 불면증에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가서 시험지 받자마자 1페이지 보는데 글자가 안 읽혀. 야 1페이지를 갖다가 여러분 한 15분 읽고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원 선생이 출제하는 게 절대 아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참고용이지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요거를 일단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1회차는 그냥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상당히 뭐 지엽적이고 문제를 위한 문제 뭐 킬러 문제나 이런 문제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설도 형법의 학설도 상당히 좀 평이하게 좀 출제를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답률이 좀 높은 거 먼저 좀 체크를 좀 요거 보기 전에 우리 형사 중요 판례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 선생님 제가요 공부한 지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90, 12, 12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1월달, 2월달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은 제가 좀 공부한 구력이 좀 미흡합니다. 라고 해서 올해 1차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저 일단 배팅하는 게 올해 2차입니다. 저 남학생인데요.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 간다. 만약에 서울청 썼는데 서울청에 보니까 남경인데 커트라인 80점 나왔네. 근데 내가 보니까 70점대 한 중반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건 나름대로 선방한 겁니다. 선방한 거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럼 그 친구는 또 6개월도 아니죠. 한 5개월 정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다음 올해 2차 시험에 꼭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한 달 남겨놓고 2주 남겨놓고 겁먹어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사람의 버릇은 습성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도망갔다. 그럼 8월 말에 시험 있는데 7월 말에 또 도망갑니다. 원래 한 번 도망이 어렵지 도망간 사람 또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는 1년, 어떤 친구는 2년, 어떤 친구는 3년 했는데 3년 한 친구하고 6개월 한 친구하고 당연히 맞먹겠다? 그럼 여러분들 3년 한 친구에 대한 배신행입니다. 3년 공부한 친구에 대한 어찌 보면 무리함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부해놓고 자 3학년 동안 재수한데 얘는 보니까 수능 2등급 나오는데 나는 수능 시험 봤더니 6등급 나왔네. 그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지 마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2차 시험 꼭 합격하시면 돼. 남학생들은 자 25년도 자 2차가 기회고 자 만약에 이때 안 됐다. 그럼 26년도 1차다. 그럼 요거는 폭망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남녀 통합이 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 제가 요 공부를 한 2년 했는데요. 이거까지 생각하기에는 요거까지 생각하지 말고 올해 1차 일단 최선 다하시고 결과가 좋으면 그때 뭐 촬영 면접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결과 안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최선 다하시고 자꾸 올해 1차 결과 안 좋다 그러면 선생님 내년으로 점핑할까요? 내년에 남녀 통합된다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면 내년 1차에도 여러분들 결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 일단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프린트 좀 볼까요? 중요 법률용 중요 판례. 자, 나중에 여러분들 최종적인 찍기특 강퇴 다 설명은 다 해드릴 건데 할 건데 여기 이제 워낙 또 중요한 판례인데 판례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간에 좀 필요한 판례들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공부해두라고 좀 설명드리면 1번하고 2번 있는데 요게 아마 여러분들 숙명여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얘네들 어떻게든 내신 좋게 하려고 시험지 빼돌려 가지고 일단은 아버지 아웃됐고 학교에서 아웃됐죠. 교무부장인가 하셨는데 그 다음에 쌍둥이 걔네도 어떻게 되냐 아웃됐죠. 아웃돼 가지고 얘네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하여튼 불쌍한 모자지간입니다. 아니죠. 부녀지간 그 사건인데 그게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우리 자 2번 요 사실관계 먼저 볼게요. 자,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딸내미가 아빠가 시험 문제 빼돌려가지고 딸내미한테 줬단 말이야. 고등학생 딸내미한테. 그래서 딸내미가 그 관련해서 일단 미리 자, 정답을 알고 요거 학교 내신에 시험 응시해서 자, 일단은 내신이 워낙 좋았는데 그걸 갖다 경찰이 얘네들 수사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싹 압수하고 휴대폰도 압수했단 말이야. 근데 딸내미다 보니까 아빠한테 가서 영장 제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고 그 다음에 딸내미 휴대폰을 아빠가 건네줬습니다. 아빠가 건네주고 그 다음에 딸내미인 고등학생인 딸내미한테 얘한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아빠가 참여했습니다. 휴대폰 싹 뒤지는데 그래서 보니까 시험 문제 관련해서 싹 나와 있네. 그걸 갖다 법원에 증거로 썼는데 그러면 미성년자 즉 고등학생인 딸내미의 휴대폰을 아빠가 제출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영장 딱 주고 압수수색 영장 주고 했을 경우에 그럼 이걸 갖다가 뭘로 봐야 되나? 이미 제출로 봐야 되나? 아니면 아빠가 줬으니까 요거를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에 했으니까 압수수색으로 봐야 될 거냐?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 말고 아빠인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이 참여권 했으니까 굳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참여권 보장 안 하더라도 적법하냐 절차상의 문제가 없냐 그래서 이거 증거를 인정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좀 볼까요? 기억에 아버지 A는 자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A는 영장 집행에 착수한 경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고 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고등학생 딸인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용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점유를 이전받아 경찰에게 제출했다. 자 일단 휴대폰을 아빠가 제출했습니다. 아빠가 딸내미가 고등학생 딸이 제출한 게 아니고 자 세 번째 줄에 경찰이 A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 등 강제 처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판례는 이거 실질상 뭐라고 봤냐 그러면 아빠를 이용한 경찰이 사연을 이용한 요거는 강제 처분 즉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임제출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 현적으로 집에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자 휴대폰은 딸내미가 이제 썼습니다. 고등학생이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즉 자 피고인은 고등학생한테 제시해야 되는데 아빠한테만 했습니다. 아버지 A가 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영장을 제시받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 누구에 대한 거냐라고 하는데 고등학생인 딸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디귿 볼까요? 자,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피고인, 즉 고등학생 딸에게 휴대전화에 탐색, 복제, 출력 등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일단 고등학생 딸한테는 참여권 보장 안 했습니다. 자, 안 했다면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를 위협하고 경찰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친권자인 A에게, 즉 아빠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정만 후 피압수자인 피고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거나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요건 위법하게 수입한 증거라고 해서 요 관련 증거를 싹 날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관련 증거 싹 날아갔으니까 그러면 이 쌍둥이 자는 무죄 나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 증거 말고 다른 증거 워낙 넘쳐가지고 이 증거 없더라도 유죄 충분히 인정해서 요거만 일단은 여러분들 자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서 요 관련해서 증거 능력을 아웃시켰고 나머지 증거들로 충분히 유죄 때릴 수 있어서 유죄해가지고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1번 볼까요?
자, 1번에 기억 니은 티그. 자, 문제 아마 다 풀어봤을 텐데 1번에 기억. 자, 문제 요거 다 풀어봤죠? 그죠? 우리 친구 대표 안 풀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뭐 했어요? 멘탈이 흔들렸어요? 그건 아니고 담배 피고 바람 쐬고. 자, 일단은 문제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수사기한의 압수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은 자 미성년자. 아까 고등학생 경우에 의사 능력이 있다. 고등학생은 당연히 충분히 여러분 의사 능력이 있죠. 그다음 고등학생은 지가 혼자 일단은 고소할 수가 있죠. 그다음 처벌부는 의사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거의 준성이니까. 자,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거나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 이를 가름은 일본식 표현인데 대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대체할 수 있냐? 안 된다라고 했죠. 자, 반드시 고등학생한테 영장 제시하고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X가 되고, 니은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의 기회가 보장돼야 하나, 친권자에게 즉 아빠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미성년자 즉 고등학생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요거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X가 되고, 그다음 티그 수사기관의 지시 요청에 따라 사인이 자기 외 제3자가 집에 관련한 물건을 취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한 등으로 실질상 수사기관이 직접 강제 처분에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형식상은 요거는 일반이 제출한다. 약간 이미 제출 형식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뭐냐 그러면 요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강제처분 압수수색이네. 우리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그러면 실질까지 판단한다라고 했죠. 실질은 압수수색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러한 사인행위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 추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에 해당 물건의 실제 점유자나 제3자며 미처 인식 예견하지 못했다. 만약 경찰이 이거 아빠 건 줄 알았다. 딸내미 건지 몰랐다. 뭐 그러면 오케이, 아빠한테 참여권 보장하면 되는데 경찰도 딸내미 건지 알았고 아빠도 고등학생 딸내미 건지 알았다. 그럼 반드시 고등학생 딸내미한테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예견하지 못한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법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했다. 일단은 판례가 어려운 건 없는데 일단은 무척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동형 모의고사 있고 또 주말에 여러분들 전국 모의고사가 한 3번 정도 있죠. 종무사 1회차가 있고 2회차가 있고 3회차가 있는데, 자, 일단 어느 회차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숙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좀 볼까요? 모의고사 우리 좀 오답률이 높은 거, 오답률이 50% 이상인 거 중심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순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답률이 1페이지 있는데 1페이지에 4번 보니까 오답률이 상당히 좀 높은데, 자, 4번하고 5번 중간에 보면 4번에 우리, 자, 요거는 잠깐만, 우리 인강 드는 친구들 또 교재로 하니까 교재 우리 페이지 좀 보면 우리 인강 드는 친구들 우리 7쪽에 4번 있습니다. 7쪽에 4번 있는데 4번에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4번에 1번. 자, 퇴사한 전직 동료의 편의를 위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인데 회사 여러분들 파일이 아니고 지 개인 파일이라고 했어.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데 당연히 지 개인 같은 거 파일 같은 거 만들어서 저장하죠. 그걸 갖다 했습니다. 자, 파일 등을 복사해 주었다면 배임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봤는데 객총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퇴사하면서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 회사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네. 원래 회사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 못합니다. USB로도 못 배웁니다. 나중에 경찰청이나 여러분들 서울청 같은 데 근무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정보부서 같은 데 근무한다, USB에 빼돌렸다, 작살납니다. 자,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다 여러분들 이메일 같은 거 보안 검색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빼돌립니다. 뭐 삼성전자나 SK에서 근무한다 그럼 이거 못 빼돌립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른 회사에서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아, 딴 회사로 이직했다. 그럼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파일들을 회사의 외부로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같네. 근데 요게 중요한 판례인가라고 하는데 1번하고 2번은 중요도 많이 떨어진 판례입니다. 1번하고 2번 중요도 많이 좀 지엽적인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자, 요게 3번이 또 너무 이제 확실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객총에서 고의 파트에 나왔고 최근에 승진시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모른다 하더라도 3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답 고른 데는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자, 제1종 운전면허 소유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받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이 적성검사 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 여기는 뭐 기분 좋네. 제대로 확인 안 했네. 확인을 게을리했지만 안내 통서를 받지 못하여 기간에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받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객정에서 고의 파트에 다뤘죠. 확인을 게을리했다. 선생님 게을리하면 이거 과실 아니에요? 우리 늘상 얘기했잖아. 우리 행정형법은 여러분들 과시범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했잖아. 거의. 그래서 실무상 과실이 있다. 그럼 고의범 처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케이. 요거는 3번. 워낙 뭐 정답 확실하고 그다음 최근에 승진시험도 나왔으니까 3번 하고 그다음에 4번. 4번도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객정에서 뭐 받고 몇 차례 좀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해서는 일단 1번. 이게 맞나 잘 모르겠는데 2번. 근데 요거는 리걸 마인드로 잡아낼 수 있고 3번은 워낙 확실하고 4번도 다뤘으니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여러분 틀리면 조금 아쉽습니다. 틀리면 좀 곤란하고 자 그다음에 5번도 좀 볼까요? 5번에 학생들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5번과 관련해서 5번에 왜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 나 이거 설명을 나 하기 싫은데 진짜 5번에 여러분들 늘상 말씀드린 거 5번에 우리 1번 볼게요. 2번 3번 4번 여기 정답했다 그럼 이건 사람도 아니고 5번에 2번 3번 4번은 워낙 뭐 중요한 판례인데 기본적인 판례고 5번에 1번에 결과적 가정 범위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 이건 뭐 당연하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결과적 가정 범위 당연히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견 가능성 누굴 가지고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형법상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 있죠. 원래 우리 형법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늘상 말씀드린 게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는 행위에 따라 제명이 달라져야지 사람에 따라 제명이 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폭행, 협박, 구속 요건한 범죄 내가 얘를 협박했어. 근데 얘가 안 쫄았어. 협박을 했는데 안 쫄았다. 그럼 협박죄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얘를 협박을 했는데 얘가 쫄지 않았네. 그럼 협박죄 기수다 미수다? 당연히 요거는 협박죄 기수가 되죠. 자 만약에 범죄와 관련해서 주관적으로 사람에 따라 판단해 버린다 그러면 제가 사채업자인데 얘를 협박했는데 누구냐? 마동석이야. 야 이 썩을 놈 새끼야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이 내가 지금 돈을 있어서 안 주냐? 돈 없어서 그렇지.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라고 했더니 이 썩을 놈 너 뒤질래 라고 했더니 너 따개 한번 묻혀볼래 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라고 해서 저 기사단이 날려가지고 패대기 당합니다. 사채업자가. 내가 협박을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 협박죄가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로 쫄아야 된다. 자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얘는 안 쫄았죠. 안 쫄았기 때문에 이건 협박죄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이번에는 얘가 20살짜리인데 대학생인데 여학생이야. 자 여학생 키가 한 160 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해버린다. 그럼 쫄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협박죄 기수가 되고 어떤 경우 협박죄 미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따라 죄가 달라지면 차별하기 때문에 안 돼. 행위에 따라 죄가 달라져야 돼. 그러려면 판단할 때는 객관적 판단이다 주관적 판단이다. 당연히 객관적 판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과실 같은 것도 객관적 판단이고 기계대 가능성 이런 것도 객관적 음란성도 객관적 판단인데 주관적 판단하는 게 딱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다? 법률의 착오에서 착오의 정당한 이유 즉 최선 다했냐 안 했냐 그것만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결과적 가정 범위에서 예견 가능성 우리 예견 가능성이다 그러면 자 예견 가능성 우리 판례는 예견 가능성 뭐라고 본다? 판례는 예견 가능성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판례는 예견 가능성을 과실이라고 보죠. 우리 결과적 가정 강도 치사죄, 강간 치사죄, 폭행 치사죄, 상해 치사죄, 땡땡 치사죄, 치상죄 이거 뭐냐? 과실을 얘기하죠. 땡땡 치상죄 과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실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자 그러면 질문 다시 볼까요? 자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컴마 다음에 세 번째 컴마 다음에 그러한 예견 가능성 행위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즉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은 판단할 때 객관적 판단이니까 주관적 판단 아니다. 예견 가능성 과실이 얘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 객관적 판단이다. 최근에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고 객총에 다 있던 지문이고 자 1번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오답률이 됐다 높아. 절반이 틀렸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좀 볼까요? 9번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지문인데 9번에 학생들이 아마 많이 좀 고민했던 지문이 니은하고 니을에선 고민하지 않았을 거고 니은하고 니을은 당연히 쉽게 뭐 아웃시킬 수 있을 거고 디귿 지문 가지고 조금 고민했을 겁니다. 디귿 지문 좀 볼까요?
공동전범 중 1인이 자의에 의한 실행 중지만 후 그 중지 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전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 발생을 완전히 방지할 때. 공동전범이다 그럼 이거 다 알거든. 공동전범. 자, 일단 여러분들 공동전범과 관련해서 미수가 되려면 결과 발생하면 안 되죠. 한 명이라도 결과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전체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자, 공동전범에서 갑과 을이 죽이기로 했는데 공모했는데 갑과 을이 공모해서 얘를 갖다 살해하기로 했거든. 살해하기로 했는데 자, 갑이라는 놈이 칼로 쑤시고 얘가 뒤에 잡는데 얘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지 말자, 스탑 하자 라고 했더니 얘가 뭔 소리야, 티격태격 하다가 갑이라는 놈이 을 패대기 치고 얘 살렸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 우리 여러분들 얘는 안 했으니까 중지미수가 된다.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당연히 못했으니까 장애미수가 되겠죠. 그때는 각자 판단하는 거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지문 보시면 우리 밑에서 우리 두 번째 줄 거 볼까요? 공동점원 전체에 중지미수가 인정된다라는데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자 중지미수냐 안 했냐 못했냐 이건 각자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 요거 때문에 좀 헷갈렸을 거고, 기억지문은 우리 불능미수에서 위험성 판단 요게 뭐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요건 아실 거고, 불능미수에서 위험성 판단은 일단은 행위자가 인식했던 걸 기초로 판단하죠. 행위자가 인식.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 보면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 인식한 사정 요거 아닙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에서 학설 있죠. 불능미수에서 위험성 학설 4가지가 있습니다. 채용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 학설 4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능미수 위험성, 자 처벌하는 불능미수, 그 다음 무죄가 되는 불능범 구별하는 거 학설 4가지, 구객관설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주관설까지 요 학설을 싹 숙지도 해 두시고, 학사 숙지해둬요. 나중에 출제 나는데 선생님 틀렸어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불능미수에서 위험성은 학설은 조금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뒤로 쭉 가서 뒤로 우리 15번 볼까요? 15번 강론인데, 보통 문제가 여러분들 1번부터 14번 13번 또는 14번까지 총론 문제 출제되고, 그 다음에 13번까지가 총론이다 그러면 13번부터 강론 이렇게 출제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종합형 사례 문제가 한 문제가 맨 뒤에 보통 이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법은 한 27문제 정도, 그 다음에 형사헌법이 나머지 여러분들 한 2문제 요 정도 이제 출제, 12문제 언저리 출제되고, 그 다음에 종합형 사례 문제가 맨 뒤에 40번 이렇게 좀 출제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을 보면 우리 15번에 이게 당연히 저는 이거 15번 출제하면서 거의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정답률이 한 90% 이상 나와야 되는데 15번에 정답률이 요경만 채점돼 41%, 그럼 60%가 틀렸다는 얘기고 남학생들은 31%. 15번에 왜 틀렸죠? 15번에 왜 모르겠네. 감독이 15번에 왜 틀렸을까요? (15번에) 이거 주는 문제인데 1번은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들러리 지문이니까 그럼이 없고, 4번 우리 자 형법 271조 1항 죄를 범하여 유기죄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했다, 중유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중땡땡죄다 그러면 너무 특이한 놈이 중체포감금죄죠. 얘는 우리 가혹행위죠. 가혹행위고, 그 다음에 조금 튀는 놈, 특이한 놈 중손괴죄가 있죠. 중손괴죄는 생명 플러스 자 신체죠. 생명 플러스 신체 요거고, 나머지는 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4번 요것도 충분히 소구할 수 있고, 2번이야 객총에서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 늘상 머릿속에 박아둘 게 민사와 형사는 밀접하다 별개다.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라고 했죠.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계약상 부수음으로서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법상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가 있거든.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객총에도 지문 그대로 나와 있고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이고,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민법상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법상 의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틀리면 조금 곤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뒤로 21번 배임죄 좀 가볼까요?
자, 배임죄가 여기가 기형대형 디귿디귿 미음. 자, 일단은 개수가 5개나 나왔고 또 개수형 박스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배임죄하고 횡령죄는 좀 많이 어려워한 파트고 우리 좀 그러는데 우리 21번에 기형대형 디귿디귿 미음 지문에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쉽게 소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디귿 지문 요거는 뭐 쉽게 소호가 될 것 같습니다. 디귿 먼저 보시면 채권 담보를 위한 대형 변제 이야기했다. 우리 이중 처분 나왔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 민사 문제로 싹 무죄로 바뀌었죠. 여기도 대물변제 이약, 대물변제 이약이다. 우리 결론은 무죄. 대물변제 약한 부동산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을도 어렵지 않게 잡을 것 같습니다. 니은 보면 자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적 손해를 가했거나 제한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제한상 손해를 가한 데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임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배임죄는 여러분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4가지 요건 중에서 손해가 필요하거든.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본인에게 손해 발생이다 그러면 이때 현실적인 손해 플러스 손해 발생 위험까지 포함시키죠. 그래서 배임죄는 위헌범이다 침해범이다. 우리 판례는 배임죄 위헌범으로 보죠. 침해범 아니고 배임죄하고 사촌지간 횡령죄도 그럼 같이 간다 위헌범입니다. 요거는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손해는 그럼 법률적 관점이냐 경제적 관점이냐 무슨 관점이라고 했다? 경제적 관점이라고 했죠. 만약 이게 법률적 관점이면 시험 안 나온다라고 했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법을 배우니까 당연히 법적 관점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법적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이다.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관점 판단하는 게 요거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얘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 배임죄 손해가 있다라고 했고 따라서 요건 X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을도 볼까요? 자, 니을도 이거는 뭐 루이비통 학설 가지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지문이고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중 선의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교부한 경우에 배임행위로 인해 금괴에 입은 손해는 자 이자 선의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루이비통 학설 비용 절대 까주는 거 없다라고 했죠. 비용 절대 까주는 거 없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요거는 OX 충분히 선별할 수 있는데 자 기억 지문이 조금 어렵고 미음 지문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미음 지문은 최근에 법원 행시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자, 미음 좀 볼까요? 자, 타인을 위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임무가 있는 자가 자, 일단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네. 제가 삼성전자에서 자, 일단은 하청업체 도급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부장인데 도급을 담당하는 직원인데 두 번째 줄에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에서 우리 물류창고 창고 하나 있는데 한 10억 원이면 하청업체 여기다 자, 일 줘가지고 이 창고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물류창고. 근데 하청업체 요 사장님이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조금 이익을 더 주려고 저희가 한 13억 원에 얘한테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원래 10억 원에 1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얘한테 더 주려고 한 15억 3억 정도 해가지고 플러스 3억 원에 더 높게 책정해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회사에서 손해가 있죠. 회사. 그럼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데 제가 배임행위했는데 그럼 이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 즉 배임액은 얼마가 됩니까? 저는 배임죄가 되는데 얼마가 돼? 10억 원입니까? 13억 원입니까? 3억 원입니까? 이때는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3억. 왜 3억 원이 됩니까? 저는 도급계약 체결하면 담당자라고 했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건설사가 A라는 건설인데 A라는 건설한테 도급계약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웃돈 준 게 문제가 됩니까? 자체 여러분들 얘한테 도급계약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원래 내가 그 업무 담당하니까. 근데 정상 가격은 10억인데 얘한테 좀 밀어주려고 웃돈 주고 13억 원 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돼. 그럼 회사 입장에서 얼마가 손해냐? 정상 가격이 했으면 10억 원인데 이걸로 해줬으니까 회사에서 입은 손해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3억 원이 됩니다. 그럼 이때 배임액이 3억 원이 돼. 이거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죠. 배임액이 3억 원이 된다. 자, 우리 이거하고 비슷하게 뭐가 있었냐? 제가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비가 2만 원 나왔네. 근데 현금이 없어. 그래서 알바생한테 카드 주면서 현금 2만 원만 인출해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가 초과 인출 5만 원 인출했네. 자, 5만 원 인출했다. 그럼 컴사기가 되는데 이때 그럼 얘 컴사기 재산상 이익은 얼마다? 5억 원이다, 3억 원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5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초과 인출은 3만 원이죠. 왜? 얘가 현금 인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냐?
그건 아니지. 내가 카드 줬으니까. 인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초과 인출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 인출했기 때문에 그때는 3만 원이라고 했죠. 이것도 논제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최근에 법원 행시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또 여러분 생각과 좀 달리 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스에 밑에서 세 번째 컴마 다음에 그 경우 배임액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해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다 우리 부연 설명에 좀 적어놓을 거예요. 당구장표 땡땡. 자, 여기다 그럼 왜 전체인 13억 원이 아니고 왜 여기 3억 원이냐라고 하는데, 여기다 부연 설명 좀 적어놓으시오. 도급계약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급계약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급계약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봅시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서 도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억 원, 즉 초과한 3억 원에 대해서 이게 배임액이 되는 거고, 전체 13억 원의 배임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억지문도 좀 볼까요? 기억지문에 니을 잠깐 볼게요. 학생들이 이건 뭐 객총에다 설명드렸는데, 그럼 선생님 니을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니을은 이건 부실대출, 부당대출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지점장인데 중소기업 하는 친구가 저한테,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얼마 필요한데? 야, 한 10억 정도 대출해주면 안 될까? 야, 니네 회사 있잖아.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대출해주면 안 돼. 니네 조만간 아웃될 거라고 지금 증권가에 그런 얘기가 파다하거든. 그래도 네가 힘 좀 써봐 라고 해서 원래 얘한테 대출해주면 안 되는데 얘한테 부실대출 해줬어. 부실대출 해줬는데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 간다 그럼 이자 먼저 떼주고 합니다. 그럼 얘한테 이자가 1년에 20%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2억 원의 선이자 떼고 얘한테 대출이 1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8억 원에 대출해줬다. 그러면 내가 얘한테 부실대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요 관련해서, 요 부실대출 관련해서 내가 얘한테 부실대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냐, 아니면 회수가 안 된 금액이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 얘는 블랙리스트 올랐기 때문에 얘한테 대출해주면 안 되죠. 그럼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선이자 떼고 8억 원에 대출해줬을 경우에 그러면 배임액은 10억 원이 됩니까? 실제로 나가는 대출금 8억 원이 됩니까?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된다? 이때는 부실대출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배임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하고 미음 지문하고 좀 비교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지문 볼까요? 기억에 1인 회사의 주주가, 여러분들 우리 형법에서 1인 회사 뭐 유한회사 주식회사 나왔다 그럼 의미 없다라고 했죠. 성법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줘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담보권 설정해 주었다. 자, 우리 세 번째 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줘 배임죄가 성립한 이유라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맞춰줘 배임죄가 성립한 이유, 여기다 담보 설정이라고 적을까요? 담보 설정. 자, 담보 설정.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줄 보면 이외에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담보권 설정. 새로운 담보권 설정. 여기다 또 밑줄 좀 그어놓을까요? 새로운 담보 설정. 우리 앞에 담보 설정하고 뒤에 새로 담보 설정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자, 우리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횡령죄도 마찬가지고, 제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합니다. 10억 원짜리 부동산인데 은행 가서 저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얼마 필요하신데요? 한 3억 원이요. 담보 잡힐 거 있습니까? 회사 부동산이야. 이게 10억 원짜리인데 회사 부동산인데 이걸로 담보 잡힐게요. 그래서 3억 원에 담보 설정하면 이건 배임죄가 되죠. 일단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국민은행에서 했는데 다음에 농협은행 가서 저 대출 좀 해주세요. 얼마요? 한 5억 정도요. 담보 잡힐 거 있습니까? 요거 회사 부동산인데 10억 원짜리 여기다 5억 원에 담보 설정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 담보 설정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행위가 담보 설정했다. 담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우리 추가 담보 설정합니다. 담보 설정하고 추가 담보 설정했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 행위 A1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요게 A2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행위입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회사 부동산 10억 원짜리인데 국민은행 가서 3억 원에 담보 설정했다. 그럼 배임죄가 되고 나머지 농협은행 가서 또 추가로 담보 설정했다. 5억 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피해가 커졌다, 변함없다. 회사 입장에서 피해가 커졌다, 변함없다. 추가 담보 설정하면 커졌습니까? 변함없습니까? 사장이 직거래 했는데. 답변을 이제 안 하시네요. 자, 우리 친구가 좀 덥나? 26도니까 우리 친구가 부채로 붙이시는데 이거 좀 꺼드릴게요. 쌤 착하죠? 우리 친구가 부채질하길래 우리 친구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이때 담보 설정하고 추가 담보 설정했다 그러면, 자, 일단 회사 입장에서 피해가 커졌다, 안 커졌다? 커졌죠. 왜? 만약에 내가 3억 원만 국민은행에서 담보 설정했다, 돈 안 갚았다 그러면 회사 부동산 3억 원 날리는 거야. 은행에서 뺏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5억 원에 추가 담보 설정했다. 그럼 만약에 돈 못 갚으면 회사 부동산 8억 원이 날아갑니다. 회사 입장에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담보 설정, 담보, 여기다 추가 담보. 추가다. 추가니까 커졌잖아. 당연히 여러분들 커진 겁니다. 또는, 자, 여기다 추가 담보 설정하거나 아니면 매도해버렸다. 매도. 담보 설정하고 매도한 거하고 법익 침해가 이게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매도하고 담보는 이쪽이 더 크다. 그럼 이 경우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자, 새로운 법익 침해 피해가 있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자, 오케이.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두 번째 A2는 별죄가 된다. 별도의 죄가 된다는 건 불가피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바꿔서, 자, 이번에는 부동산을 갖다가 10억 원짜리 부동산, 회사 부동산 제가 팔아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처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나눠서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래서 보통 한 2달, 석 달 정도 텀을 두고 합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팔아버렸네. 매도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 또 담보 설정했어. 제가 은행 가서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돈 한 3억 정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뭐 담보 잡힐 거 있습니까? 요 회사 부동산인데 이걸로 담보 설정할게요. 라고 해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A1한테 팔아치우고 등기 안 해준 상태에서 얘한테 3억 원의 담보 설정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피해가 커졌다, 변함이 없다. 그럼 이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요거하고 요거는 법익 침해는 이게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별도의 죄가 되냐? 별도의 죄가 안 된다. 별도의 죄가 안 되니까 불가피적 사후행위가 되냐? 불가피적 사후행위가 당연히 되죠.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21번에 기업, 요거는 뭐 쉽게 정리해야 되겠네. 자, 21번도 정답률이 43%. 참자. 너도 수험생활 했잖아, 임마. 그렇죠. 저도 수험생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자, 쌤이 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노하우, 일단은 동영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여기도 실전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거든. 어떻게 할 건지 그 노하우 싹 알려드릴 거야. 그 노하우 전수해가지고 최소한 여기서부터 일단 치고 올라가야 돼. 실전 시험 잘 나와야지. 여기서 밑으로 꼬라 박았다. 그럼 김종욱 선생님 수업 들었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 나는 너를 몰라. 너도 나를 모르는가.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21번 여기까지 하고, 자, 앞에 우리 여러분들 문제 1번부터 잠깐 좀 볼까요? 1번부터 이제 쉬운 것들. 자, 우리 1번부터 나왔는데 1번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나왔는데 니은, 디귿, 니을. 이거는 뭐 고민할 건 아닐 것 같고, 기역 요거는 이제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죠. 기역 잠깐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연초 2, 자, 담배 필터, 담배값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기를 조작하게 하거나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첫 번째 연초 2, 담배 필터, 담배값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을까요? 손님한테 담배 제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이태원 같은데 그 카페 가면 막 이상한 카페 많습니다. 거기서 막 약을 팔아. 마약도 팔기도 하고 아니면 담배도 그렇게 파는데, 담배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사는 그 KTNG에서 제조한 그 담배 말고 그냥 직접 제조해서는 그 막
서양 놈들 있잖아. 옛날에 서부 하면 막 C가 해가지고 두꺼운 거 있죠. 그거 피면 맛이 또 좋대. 안 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제가 시골에 아는 분이 담배 잎 농사를 짓거든. 직접 공수합니다. 공수해가지고 이태원 같은 데서 여기서 카페라는데 사람들한테 담배 잎을 다 줍니다. 말린 담배 잎을 주고 종이 같은 거 다 줘서 직접 말아서 피세요라고 해서 재료 다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직접 말아서 지가 펴. 오, 맛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럼 제가 무엇가 담배 제조가 해당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 담배는 여러분들 세금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국가에서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담배 팔거나 제조했다 그럼 이거 처벌하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담배를 제조해서 판 거냐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담배를 제조한 거냐? 아까 저는 담배 원료만 공수했지 손님들한테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담배 제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무죄가 받은 그 사건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 밑에 보면 자신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배 제조 허가 및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한 경우 피고는 담배 제조했다거나 제조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볼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 손님이 담배 제조하라고 했죠. 지금 원료만 공급했습니다. 그럼 얘는 담배 제조냐?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밑줄 그은 게 담배 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여기다 우리 여러분들 자 얘가 담배 제조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담배 제조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담배 제조가 아니다. 왜? 지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고. 자, 판례가 뭐 많이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이 관련해서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1번, 요거는 뭐 틀린 거 없을 거고, 우리 명예훼손죄, 모욕죄다 그러면 얘는, 자, 무슨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이죠. 요거는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번, 컴퓨터 업무 방해죄. 얘는 조금 특이한 놈이죠. 컴퓨터 업무 방해죄 워낙 많이 나왔고, 최근에 승진 시험도 나왔고, 4번, 체포죄. 체포죄와 관련해서 요거는 뭐 틀린 거 없을 거고, 자, 3번 나와 있는데 3번과 관련해서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3번은 요거 정답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권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이 3번인데 요거는 맞아. 요것도 맞아. 근데 요거는 모르겠네. 요건 상당히 좀 지엽적인 거고 요것도 맞다. 그럼 이게 정답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정답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소구법으로 잡아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은 몰라도 정답권인데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3번 볼까요? 3번 부작위범. 자, 우리 실강 드는 친구들은 시험지 여러분들 3번이고 우리 인강 드는 친구들 교재에 보면 3번인데 3번에 1번, 2번, 3번, 4번 보는데 2번하고 4번 당연히 정답권이면 이건 사람도 아니지. 아니고 설마 그런 사람 없지. 요거하고 뭐 있어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선생님 3번 잘 모르는 판례인데요. 3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정답건데 전혀 지장 없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버려도 상관없고. 1번인데 1번은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공부했던 판례거든. 우리 나오는 판례인데 많이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3번은 문제가 뭐 난이도 어려운 건 아닌데 선생님이 가끔 문제 보면요. 지문이 3번에 보기 1번 같이 겁나 길어요. 지문이 도대체 몇 줄이야? 우리 시험지로 한 친구들이 3번에 1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줄이 넘어가네. 지문이 한 10 몇 줄 되는데요. 요걸 갖다 저는 이런 거 지문 찬찬히 읽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출제위원이야. 그럼 지문이 겁나 긴 지문이 있어. 이렇게 1번 같이. 3번에 보기 1번 지문 같이. 근데 여기서 중간에 여러분들 문구를 살짝 틀었다고 생각을 해봐. 틀었다고.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수험생이 시험을 봤어.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좋은 문제다. 그러냐? 개새끼 그러냐? 개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상당히 길다 그러면 이런 지문 가지고 여러분들 디테일한 부분에서 장난치진 않습니다. 단원 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읽어보면 아 이게 무슨 지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분들 OX를 판단하게 만들지 디테일한 지문에서 막 여러분들 장난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출제위원도 최소한의 출제에 대한 이해를 갖춥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문 관련해서 막 됐다 지문이 길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찬찬히 여러분들 팔만 대장경 하듯이 한 땀 한 땀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문제 선언 문제 그냥 작살납니다. 일단은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4번 5번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6번에 여기 위법성 조약사유 관련해서 여기도 뭐 딱히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6번에 보기 2번만 좀 볼까요? 우리 긴급 피난하고 그다음에 정당 방해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긴급 피난은 보충성의 원칙이 필요하죠. 정당 방해는 보충성의 원칙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번에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데 우리 실강 드는 친구들은 7번에 지문에 4번 보면 4번 지문의 4번에 우리 인강 드는 친구들은 4번에 이게 조금 문제 소지가 있어가지고 교재 지문을 조금 정정을 좀 할게요. 실강 드는 친구 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7번에 보기 4번에 지문 잠깐 볼게요.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 내지 의학적 전문 지식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 인강 드는 친구들 교재 여기다 문구를 조금 수정할까요? 경우에는 자, 뭐라고 하냐? 여기에다 어떠한 경우라도 문구를 좀 구입해서 추가하십시오. 교재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어떠한 경우라도. 자, 질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됩니다. 실강되는 친구들은 다 정정이 돼서 문제 나갔을 거고. 자, 그러면 일단 7번 다시 여기서 판단해 볼게요. 1번 뭐 틀리면 안 되고 2번 틀려도 안 되고 3번 뭐 틀려도 이거 뭐 정답 체크하면 진짜 이건 사람도 아니고 4번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소구가 됐죠. 4번 이거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객관 시험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늘상 했던 거 지문에 늘 언제나 항상 절대 나왔다. 그럼 여러분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는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없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수지심 사건 있죠. 수지심 사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원인에서의 자료능인데 요거는 시간을 쉬는 시간 조금 드려야 돼요. 쉬는 시간 좀 드리고 우리 8번 원인에서의 자료능 갈게요.